먼저 여당 내부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가뜩이나 이제 합당 문제를 어수선한 민주당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2차 특검 추천 문제를 두고서 다시 한번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천한 2차 특검 후보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변호인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반역이다, 배신이다 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또 당내 법사위 위원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대변인님, 이 단순 검증 실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의도된 인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당정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어졌다가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한 거면 우리가 우연이다, 실수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몇 개월 동안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지층들 간에 지금은 이 불협화음이 절정에 치닫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김어준 자체를 손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 나오고 있고, 오늘도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친명계 의원들이 지도부를 향해서 엄청난 지금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런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맥락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 나가 있던 그 시점, 주말에 하필이면 또 뭐 빈집털이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이재명도 과거에 1인 1표제 하자고 했었다라고 대통령을 방패막이를 시키면서 이른바 친명 그룹들의 반발을 잠재우려고 했었던 그런 이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당 대통령을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민주당 이 정청래 대표의 선택도 다분히 의도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전정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해서 사실상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진술을 했던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쌍방울이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잘해보라라고 격려까지 했다라고 진술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쌍방울 지금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7년 9개월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한 징계가 나온 거예요. 네. 징역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이제 격려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공범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특검에 추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이 민주당 이재명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저는 이 명청대전의 연장선이라고 읽힙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이분이 이런 분이라는 걸 모르고 추천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알았겠죠. 알았을 수밖에 없고 이성윤 사단으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여러 가지 보도도 많이 됐고 유명했던 분이기 때문에 몰랐을 리는 없어요. 저는 정청래 대표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움직임이 더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게 2월 3일이에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로했다, 화를 냈다는 보도가 난 게 2월 7일입니다. 네. 2월 7일 MBC 보도로 처음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3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이 관련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 보도가 나왔을까를 저는 좀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통과시키고 당내에서도 합당 문제를 어떻게 본인이 주도를 하면서 친청계가 더욱 뭔가 득세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 구성도 친정청래계가 더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느 정도 이제 여권 내에서 주도권을 갖는 상황이었어요. 합당 문제도 그랬죠. 합당까지 완성이 되면 정청래 대표가 완벽하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죠. 그러니까 이 전준철 변호사를 어떻게 임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화두를 던지면서 민주당 내에서 침묵하던 많은 사람들이 합당에 대한 본질보다 정청래 대표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대한다고? 정청래 대표 가만히 둘 수 있겠어? 이런 여론이 들불처럼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상 자체를 이재명 대통령이 180도 바꿔놓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명청대전에 참전해서 이 여론을 바꿨다는 것에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경로까지 했을까를 봐야 하는데, 이 대북 송금 문제는요 다른 사건이랑 좀 다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았는데 그게 다 올스톱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자들의 재판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건 몇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이화영의 대북 송금이었어요. 7년 8개월인가 9개월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도 박도 못하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 안에는 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미 여러 가지 진술을 다 쏟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임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항소 포기시키면 돼요. 검찰 압박해서 다른 사건도 공소 취소 기각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나 이 대북 송금 문제는 지금 굉장히 골칫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어떤 합당 문제나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잡았지만 결국에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환기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건데, 이에 대해서 이제 당내 그런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명계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제정신인가라면서 정청래 대표를 공개 비판했고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청래 대표 면전에다 대고 긴장해라, 안타깝다 이렇게 훈계까지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쉽게 말해 대통령당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대통령을 거의 10차례 가까이 배출을 했던 정당이고 전통적인 수권 정당이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둘러싼 제도권 질서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가 1년차, 2년차까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아시겠지만 뿌리가 시민사회예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어떤 노조라거나 그런 민주당 운동권 세력들이 주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대통령보다 김어준 같은 시민사회 유튜브 스피커들의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특이한 지점이, 집권 1년도 안 된 지금 정권을 상대로 당대표가 이렇게 전횡을 휘두르는 정말 특이한 광경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좀 놀랐던 게, 저는 사실 몇 달 전부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정청래는 쫓겨나고 비대위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정청래 대표의 행위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민주당의 한동훈이 정청래다, 그렇게 쉽게 저희 설명을 제가 드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집권 1년도 안 된 대통령한테 저렇게 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될 거기 때문에 당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버티기 힘들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자면 오히려 지금 그 정청래를 둘러싼 친문계가 더 리드를 하고 있는 그림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김병기 원내대표, 그 이재명 당대표 할 때 이재명을 대신해서 친문 학살을 했던, 비명 행사를 주도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쫓겨났습니다. 한 달 만에 쫓겨났고, 가장 최근으로는 그 1인 1표제,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대의원들에 대해서 사실상 1인 50표를 행사를 했는데 1인 1표제로 권리당원의 힘을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결과적으로 8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관철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합당도 지금 심지어 조국당 합당, 오늘 여론조사 꽃, 민주당이 그토록 좋아하는 여론조사 꽃을 보니까 7, 80% 찬성 나와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둘 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이기도 하고, 정청래와 함께 지금 8월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의 총선 공천권이 있는 전당대회에서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공공연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을 세우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정청래를 끌어내리고 지금 친명계가 주류가 돼서 당권을 장악하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저는 이제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친청계, 친문계가 더욱더 활개를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좀 지방선거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런 관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전략공천위원장으로 친문 핵심인 황희 의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 친명계 속가내기다,
아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황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잖아요. 그 이후에 어쨌든 비명 행사할 때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굉장히 의회 내에서는 이렇다 할 역할이 주어지지가 않았고 그런 움직임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략공관위를 만든 게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결국에는 이 정청래 대표의 어떤 움직임에 도움을 주려는 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친청계를 강화하는 이 과정에서 친명계 후보들을 솎아내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는데 부산에서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을 할 때도 어떤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이 된 한 분이 면접을 봤는데 친명으로 불리는 분을 컷오프를 시켜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이 황희 의원이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략공간이라고 하면 뭐 주요 지역, 재보궐 지역 이런 데에 대해서 전략공천을 하는 것을 논의하는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조금 어떤 이 현 지도 당권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사에게 공천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김병기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대신해서 검증을 하고 공천을 했고 그런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 과거에 친문이었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은 연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니 조국도 문재인 정부 친문 아니었어? 그런데 또 황이 또 친문을 안 친다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친문을 내보내고 친명의 정당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내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당내 반발이 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이런 반발을 몰랐을까요? 저는 뭐 알았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청래 대표의 행보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분히 조금 이 현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본인이 원하는 강성 지지층에게 속구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러면서도 친명과는 선을 긋고 갈라치기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갈등이 확대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대표적인 친문계 하면은 조국혁신당을 빼놓을 수 없겠죠. 현재 친명계에서는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선거를 앞두고 당내 분란만 키울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정청래 의원과 이제 조국 대표가 설 전까지 좀 합당을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정청래 쪽에서 자신의 당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조국당 아니겠습니까? 조국의 사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텐데 조국이란 사람의 뿌리가 바로 이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거든요. 네. 민정수석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까지 했었죠. 지금 실제로 조국혁신당을 이루는 이제 주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당이 곧 친문당이고 그 친문당이 지금 정청래와 함께 일종의 이제 협업을 해서 야합을 뭐 야합인지 협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 총선 당권을 가진 당대표 정청래 연임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전망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재명 쪽에서도 필사적으로 그런 그림을 지금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명 의원이라고 평가를 받는 최고위원들 중에 강득구나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이 지금 격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사실 저희끼리 조금 공유한 정보 보고들에 따르면은 이 민주당의 합당 자체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전해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8월 전당대회를 하면서 뭐 합당 전당대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전당대회 이후에 논의를 하든지 새로운 당대표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식의 의견으로 좀 모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지난주 제가 가장 주목했던 기사가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언론사는 MBC일 겁니다. 가장 주류와 소통이 잦은 언론사가 MBC이기 때문에 MBC 보도를 제가 쭉 보는데 모든 언론사 통틀어 최초로 정청래가 쫓겨나고 비대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지난주에 보도를 했던 것이 공교롭게도 MBC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9명의 최고위원들 중에서 5명이 사퇴하면 민주당도 비대위 체제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실제로 친명계들은 이 합당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청래를 압박하고 책임을
합당을 물어서 정청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합당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단순 다수제, 그러니까 과반 찬성을 그 명분으로 해서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허들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 70% 찬성을 해야 합당이 된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놓고 투표를 던져봤더니 70%까지는 안 나오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되지도 않을 합당을 가지고 당심을 어지럽힌 책임을 묻고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청래 쪽에서 지금 이 전모 변호사에 대한 특검 추천 때문에 굉장히 수에 몰린 형국이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명청 갈등의 한 가운데서 친명계들도 나름 그 실력 행사를 한 결과 이 정청래 뜻대로만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청래 쪽을 좀 응원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민주당의 좀 자중질환이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한 쪽에 힘을 실어줘서 그렇게 좀 세력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또 전략 제언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합당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조국 대표는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에 이제 13일까지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 그날까지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합당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을 언급하면서 국민적 지지도가 낮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는데요. 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모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국 대표는 제일 지금 마음이 달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의 많은 의원분들은 이미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2년이 남아 있어요. 그들에게 시간이 많아요. 근데 조국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네. 재보궐선거에 좀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로 나가서 본인이 의회에 입성을 해야만 정치적 횡보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합당이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선거 연대까지는 되어야 해요. 그래서 어제 최후 통첩이란 그 내용을 쭉 보면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합당이에요. 본인이 제일 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선거 연대라도 해달라. 마지막 각자 길을 갈 거냐 이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조국 대표 입장이 최후 통첩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게 읍소가 아닌가라고 좀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입장은 그런데 SNS 글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되게 높이 평가하면서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민주당과 정청래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은 온전히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정당이 아니다. 그것은 조국 혁신당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혹시 선거 연대가 되지 않더라도 합당이 되지 않더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친명 측, 민주당의 중에서도 친명 측 지지자들에게 본인이 지금 추파를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합당이 되지 않고 선거 연대가 되지 않아도 본인이 어느 정도 그들의 포션을 차지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저는 그렇게 좀 읽히고, 이 조국 대표는 선거 연대라도 하기 위해 끊임없이 좀 노력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조금 어느 정도 손을 내밀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이 좀 있다. 보여집니다. 네,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또 조국 대표가 오늘 이런 글을 올렸어요. 코스피 5천 시대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 닿지 못한다면 정치의 실패다. 우리 경제가 힘을 잃고 있다. 이렇게 올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친문 친명 간의 새싸움이 이제 가시화가 됐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뭐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주말 동안에 조국 대표가 뭐 원래 SNS를 즐겨 하는 분이신 거를 감안하더라도 거의 뭐 1시간에 3건 4건씩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상당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총선도 민주당과 따로 치르기도 했었고 조금 분리된 관계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같은 여건으로 묶이잖아요. 네. 그래서 총선 때도 지민 비조하자.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이제 비례대표는 조국당 주자라고 하는 선거 전략이 유효했을 정도로 한 식구라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명청대전과 연결점에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주목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대 이재명이 아니라
조국과 김어준과 정청래 그리고 이재명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정권과 차별화한다라고 하는 명분도 챙기면서 사실은 내부적인 권력 암투를 벌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힘을 빼야 당권을 원활하게 장악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민주당보다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더 높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아무튼 대통령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의견이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그 데드크로스 순간이 오게 되면서 레임덕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조국당 이렇게 싸우는 거 응원하면 된다.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내려오게 되면 정말 민주당에서 엄청난 광경들이 장관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예상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또 한 인물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김어준 씨입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어준 씨가 당무 개입을 하고 있으며 선을 넘었다 이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평론가를 넘어서 이제 파워 브로커로서 공천이나 여론조사에 개입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어준 씨는 거의 뭐 대놓고 하고 있죠. 뭐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도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름을 빼달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근데 이 관련 보도가 오늘 좀 났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김어준 씨를 향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 실명으로 이 언론에다 이 얘기를 한 국회의원이 없어요.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전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김어준이 세긴 센가 보다라는 걸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좀 답답한 노릇이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만 그렇게 뭐 비판할 수 있는 이 자격이 민주당에 있는지 저는 이걸 묻고 싶고 이 민주당의 이 갈등 그리고 김어준 씨의 참전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권력 투쟁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당권을 잡고 다음 총선 공천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플레이어들이. 김어준 씨도 민주당이 승리하고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해야지 또 차기의 권력도 창출을 해야지 본인도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나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임기 1년도 안 된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권력 암투를 벌이는 것도 황당한데 지금 이 정부에 들어가 있는 많은 고위 공직자들은 당무에 공공연하게 이분들도 관심을 갖고 자리만 찾으려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과연 온당한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분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이렇게 관세 협상 문제도 논란이 계속 재발하고 부동산 집값도 안 잡히는 거고 고물가, 고환율 방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당무에만 관심 갖고 차기 권력에만 관심을 갖는 이 모습을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지만 이미 레임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집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인데요. 계속해서 김어준 씨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김혜경 여사를 두고 영부인이 아닌 씨라고 그냥 호칭을 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권력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네. 정청래, 조국, 김어준으로 이어지는 이 한 세력이 이재명 대통령을 좀 고립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은 제도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출발한 정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나가면 그만인 사람이다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집권을 한 순간부터는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5년 동안 인사권을 누릴 수는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새 정권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5년 뒤에 이재명을 안고 가기에는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죠. 임기가 한 3년차, 4년차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과연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면소해주기 위해 노력을 할까? 그리고 민주당의 새로운 구심점,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이 이재명의 그런 사법 리스크를 덮어주고 두둔을 해줄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어준 같은 사람들은 본인들의 권력은 영속되는 권력이에요. 5년에 국한되지가 않거든요. 이 시민사회 스피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와서 조아리고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년짜리 이재명 권력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김혜경 씨라고 하는 표현을 쉽게 볼 문제가 아닌 것이 네. 민주당 패널들도 방송 나와서 지금은 김건희 씨라고 표현을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들을 거쳤습니다. 이를테면은 현직 영부인을 대상으로 상대방 패널들조차도 씨라는 표현 쉽게 못 붙이거든요. 여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네. 언제부터 이제 언론들도 씨라는 표현을 쓰냐고 하면요. 입건이 되고 나서 이제 기소까지 되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현직 영부인도 아니고 재판받고 있으니까 씨라는 호칭이 맞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그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수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권 1년도 안 된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을 씨라고 한다? 그것도 이제 민주당에 속해 있는 스피커가 이거는 사실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봤을 때는 모멸적인 언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특히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다른 쉬운 예로 우리 당에서 어떤 스피커 활동을 하는 사람이 집권 1년도 안 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김건희 씨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당혹스럽거든요, 사실. 네. 특히 제가 대통령실에 일을 했던 입장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은 여전히 이 어떤 김어준 상황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상황인 김어준은 딱히 지금 이 이재명의 청와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설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청래 대 이재명 구도가 좀 본격화되고 더욱 심해질 것 같은데 좀 승기는 누구한테 있다고 보세요? 지금 당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살짝 제압을 한 것 같죠. 그런데 이 부분은 밀리면 서로 본인들이 죽어야 되는 게임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곧 있을 이제 공관위를 구성하고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지방선거에.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많은 다툼이 있을 겁니다. 공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누구를 공천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이후에는 뭐 총선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갈등 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와의 갈등 전선을 굉장히 넓혀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에요. 이 정부는 제한적으로라도 검찰의 이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남겨놔야 한다고 수차례 밝혔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차례 밝혔죠. 그런데 이 문제를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문제는 선거 이후에 하자. 어차피 이게 이 검찰청이 없어지는 게 10월이고 공소청이 10월에 시작이 되니 선거 이후에 이런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랑 지도부가 이 문제를 굉장히 일찍 끌고 나와서 보안 수사 요구권만 갖도록 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공소청 내에 있는 검사나 수사관이 보안 수사를 직접 하지 말고 보안 수사를 하라고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기겠다. 직접적으로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랑 좀 미루기로 했던 것까지 정청래 대표가 그냥 본인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충돌할 요소가 분명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정청래 대표를 힘을 빼지 않으면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본인이 물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공천을 못 받게 돼요. 그럼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 차기 권력을 만들기 위한 본인이 도구가 되고 본인이 이재명 정부와 선을 긋고 차기 권력을 만들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더 연장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현재 권력과 차기 권력, 신구 권력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 갈등은 이 국민의힘의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싸움이 될 것이다.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대변인님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결과가 저는 민주당에 굉장히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 우리 당의 어떤 갈등적인 상황이 이제 여진이 조금 남아있는 정도인 건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당은 이미 어디에 좀 힘의 지금 무게추가 있는지가 증명이 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당대표께서 재신임 요청을 하려거든 직을 걸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 한 명도 직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당원들의 중의가 모아져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 집안 정리가 끝난 상태라고 봐야 하는 거죠. 뭐 밖에서 콘서트를 하든 뭘 하든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민주당은 태양이 두 개 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두 개면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지난 총선을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윤한 갈등이 봉합됐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선거 구도가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다시 촉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가 특히 선거 때 민주당은 지금 더군다나 어떤 상황이죠? 6월 지방선거 끝나면 딱 2달 뒤에 전당대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방선거 때의 책임 공방이 곧 하나의 정치 행위가 돼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선거의 경중을 따지는 게 참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선거 공천권보다 총선 공천권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방선거를 일부 지는 한이 있더라도 총선 당권을 가진 전당대회 승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인들의 유인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한 갈등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미 정청래는 좋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제가 뭐 한동훈 얘기 꺼내고 싶지도 않지만 총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종섭 때문에, 황상무 때문에, 대파 때문에, 의료개혁 때문에 사사건건 정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거 책임 공방에서 본인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라고 밑밥을 깔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이겼습니다. 정권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해서 대통령 고집 부려서 총선 졌는데 나한테 기회를 주면 내가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전략이었잖아요. 그런 세계관에서 싸우니까 한동훈이 이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청래에게는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얘기할 거 많잖아요. 아니 이재명이 그런 보안수사권 같은 것도 미온적으로 하고 이해운 같은 사람 괜히 끌어들여가지고 분열시키고 환율도 엉망이고 관세도 잘못했고 이거 다 윤석열 정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떡밥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기대가 되는 지방선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이 명천 대전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